썰맘 청취자 여러분들은 혹시 똥차 가고 벤츠 온다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흔히 안 좋은 관계를 정리하고 나면 더 좋은 인연을 만나게 된다는 뜻으로 쓰이는 말이죠. 저는 요즘 이 말에 누구보다 격하게 공감하는 30대 여성입니다. 몇 년 전 몹쓸 집구석과 얽힐 뻔했다가 기막힌 일을 계기로 겨우 똥차를 피했거든요. 그랬더니 정말 벤츠같이 멋지고 늠름한 남자를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 남자와 새로운 미래를 꿈꾸며 결혼을 준비하고 있답니다. 그때 일을 떠올리면 조상님들이 절 돌봐주셨다는 생각까지 들어요. 저희 부모님이 명절마다 차례를 무척 정성스럽게 올리시거든요. 하지만 모든 결혼 정년기 남녀가 조상님의 보살핌을 받을 순 없겠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조상님을 대신해서 요긴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 혹시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그런 자녀와 손자가 있는 분들이라면 제 사연에 귀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저는 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는 교사랍니다. 처음 부임한 학교에서 만난 동료와 연인이 되었죠. 남자는 저보다 2살 많은 체육 교사였어요. 저와는 모든 면에서 다른 점이 많았지만 오히려 서로 다른 면에 강하게 끌렸던 것 같네요. 그래서 결혼을 전제로 만난 지 반년 만에 남자친구의 어머님과도 인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홀로 갈비집을 운영해 2 아들을 키워온 생활력 강한 분이셨어요. 그런 어머님의 눈에 제가 꽤 괜찮아 보였는지 며느리감으로 흡족하다며 칭찬하시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남자친구가 뜻밖의 말을 꺼냈네요. 오늘 우리 형이 자기 여자친구까지 해서 넷이 만나자는데 자기는 어때? 아, 형님이 가을에 결혼하신다고 했지? 나야 좋지. 안 그래도 궁금하던 참인데 잘 됐다. 저는 그렇게 남자친구의 형과 그 아내 될 분을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한테 듣기로는 형님 될 분이 부잣집에서 곱게 자라 철이 없다고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만나보니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여자는 처음 만난 저에게도 스스럼 없이 밝은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죠. 안녕하세요. 오빠한테 말씀 많이 들었어요. 송가연이라고 해요. 저보다 2살 많다고 하시던데 언니라고 불러도 되죠? 네? 아, 그렇긴 한데 나중에는 저한테 형님이 되실지도 몰라서 그래도 될지 모르겠네요. 에이, 그건 결혼한 다음에 걱정하면 되잖아요. 지금은 그냥 언니라고 부르고 싶어요. 제가 외동이라 언니 있는 애들이 부러웠거든요. 괜찮죠? 그러니까 언니도 말씀 편하게 하세요. 그래도 될까? 그럼요. 예비 형수가 철없어 보인다는 남자친구와는 다르게 저는 구김살 없고 해맑은 모습이 보기 좋더라고요. 오빠만 있고 여동생이 없던 저는 언니 하며 곰살맞게 구는 예비 형님이 귀엽기까지 했답니다. 물론 결혼하면 깍듯하게 손윗동서로 모셔야겠지만요. 예비 형님은 남자친구의 형보다 6살이나 어리다고 했어요. 대학을 가 졸업하고 사회생활 경험도 없이 결혼을 준비하는 것 같더군요. 제가 2 사람의 만남에 대해 묻자 예비 형님이 신나서 떠들었답니다. 제가 재수를 했거든요. 그때 오빠가 제 가위 선생님이었어요. 오빠는 그때 대학 졸업반이었는데 제가 대학 가면 꼭 여자친구 할 거라고 아무도 사귀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어요. 어머, 과외 선생님과의 사랑이라니 낭만적이네. 근데 아직 나이가 어린데 벌써 결혼하는 거 아쉽지 않아? 사회생활도 해보고 좀 더 자유롭게 지내도 될 텐데. 사실 전 그러고 싶은데 어머님이 빨리 결혼하길 바라셔서요. 저는 어리지만 오빠는 벌써 30이 넘었잖아요. 그러면서 아쉬운 표정으로 웃더라고요. 만약 여자가 제 친동생이라면 너무 이른 나이에 치르는 결혼을 말리고 싶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2 사람은
이미 나를 잡고 결혼 준비가 한창이니 제가 뭐라고 훈수들 상황은 아니었네요. 한데 첫 만남을 갖고 일주일 정도 지난 어느 날 예비 형님이 제게 전화해서 이런 말을 하더군요. 언니, 이번 주말에 어머님 생신 때문에 모이기로 한 거 알죠? 혹시 선물 고르셨어요? 아니, 아직 못 골랐어. 같이 사러 갈까? 아, 정말요? 안 그래도 그러자고 하려고 전화했어요. 언제 만날까요? 내일 저녁 6시에 신촌백화점 앞에서 보는 거 어때? 좋아요. 제가 결정장애가 있어서 물건을 잘 못 고르거든요. 언니랑 상의해서 고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다음날 백화점에서 만나 함께 예비 시어머니의 선물을 골랐습니다. 저는 아직 결혼 날짜를 잡은 건 아니었지만 이미 안가에 인사를 마친 뒤라 생신이라는 걸 듣고 안 갈 수가 없더라고요. 예비 형님은 저와 쇼핑하는 게 즐거운지 연신 웃으며 조잘거렸죠. 저 언니랑 쇼핑하니까 너무 좋아요. 전 이미 혼수를 다 예약해둬서 어쩔 수 없지만 언니 결혼할 때는 저랑 같이 고르러 가면 안 돼요? 오빠가 그러는데 우리 가을에 결혼하고 해 넘기면 바로 언니네 날 잡을 것 같다던데요? 아마 그럴 것 같아. 나도 친정엄마가 안 계셔서 혼수 생각하면 걱정되는데 가연 씨가 같이 골라주면 너무 좋지. 정말요? 그럼 언니 혼수는 꼭 저랑 같이 고르기로 약속한 거예요? 그래, 알았어. 그렇게 저희 둘은 점점 가까워졌어요. 일찍 결혼한 친구 말을 들어보면 나이가 어려도 손이 동설하고 갑질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저희 예비 형님은 부침성이 좋고 마냥 순수한 어린아이 같았네요. 며칠 뒤 시어머니가 운영하는 갈비집에서 조촐한 생신잔치를 하게 됐어요. 갈비집 규모가 크진 않았지만 공간 활용을 잘해서 따로 룸을 갖추고 있었거든요. 거기서 고기도 굽고 케이크에 초도 붙일 계획이었죠. 그런데 예비 형님이 뭔가를 잔뜩 싸들고 나타났어요. 그러더니 시어머니를 향해 이렇게 말했답니다. 저희 엄마가 음식을 좀 보내주셨어요. 아무리 갈비 먹으면 된다고 말씀드려도 미역국이랑 저는 있어야 한다고요. 그 말에 시어머니가 반색하며 음식 그릇에 포장된 보자기를 받아들더니 기쁘게 말씀하셨어요. 어머나, 안 싸던도 참. 안 그래도 신혼집이며 혼수며 다 신경 써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는데 뭘 이런 것까지 다 챙기셨다니? 어머나, 이거 맛깔나게 생긴 것 좀 봐라. 며느리 잘 봐서 이게 무슨 호강인지 모르겠구나. 내가 남편 복은 없어도 자식 복은 있고 자식 복보다 며느리 복이 더 있나 보다. 남들은 아들이 둘이면 하나쯤은 마음에 안 드는 며느리 때문에 속 썩기도 한다는데 난 어쩜 이렇게 마음에 쏙 드는 애들만 내 식구가 되나 모르겠다. 어머님은 예비 형님과 제가 준비한 선물에도 한바구음을 지으며 흡족해 하시더군요. 그래서 기분 좋게 식사를 마친 저는 남자친구의 배움을 받다 갑자기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각나 물어봤어요. 자기야, 형님이 결혼하시는데 가연 씨네 친정에서 집이며 혼수를 신경 써주신다는 게 무슨 말이야? 아, 그거? 형이 취업 준비를 오래 하느라 아직 사회생활 초짜잖아. 그래서 뭐 변변히 모아놓은 돈이 없으니 형수네 친정에서 아파트도 사주시고 혼수도 알아서 채워주시기로 한 모양이야. 아파트를 사주셔. 가연 씨네 친정이 그렇게 잘 살아? 엄청난 재벌은 아니지만 사업해서 꽤 살만한 집인 것 같아. 거기다 형수가 무남 동료니까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나 봐. 형이 워낙 미치는 결혼이니 그렇게라도 결혼시키고 싶겠지 뭐. 뭐, 형이 믿죠. 아니, 나이로 보나 재력으로 보나 가연 씨가 아까운 거 아니야? 뭐, 자기는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라냐.
형은 명문대 나온 사람이야. 거기다 먼저 형 좋다고 쫓아다닌 것도 형수라고. 매행해서 세상물 정도 모르고 철없는 형수한테는 형이 100배 아깝지. 그래도 형수네 친정이 제법 살만한 집이니까 그나마 다행인 거야. 그게 무슨 뜻이야? 그럼 형수네 집이 가난하면 이 결혼이 안 됐을 거란 이야기야?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형수 뭐 볼 것도 없는데 그나마 집안이라도 빵빵해서 다행이란 말이지. 그게 그 말이잖아. 자기도 여태 여자 볼 때 그런 식으로 계산하면서 만난 거야. 그럼 난 왜 만난 건데? 우리 집은 가연 씨 친정스러운 부자도 아니고 난 엄마도 안 계시잖아. 뭐, 갑자기 왜 얘기가 그리로 가? 그 얘긴 그만하자. 형네 얘기하다가 괜히 우리가 싸우겠다. 아니, 난 더 해야겠어. 이제 보니 자기 무지 속물이구나. 나 좀 실망했어. 이러다 나중에 우리 집 돈 없어서 이혼당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 무슨 그럴 일은 없어. 엄마가 자기 정년 보장되는 교사라고 얼마나 좋아하시는데. 그럴 일 절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 뭐, 그러니까 내가 평생 돈 벌 수 있는 교사라서 결혼 허락하신 거라 이거야. 완전히 그런 건 아니지만 그것도 무시할 순 없다는 말이야. 사실 아닌 척해도 부모들 마음은 다 같은 거잖아. 내 자식 덜 고생하도록 직업 좋고 기댈 곳 있는 상대 만나길 바라는 게 문제야? 문제는 아니지만 그게 전부인 것처럼 말하는 자기 그 태도가 마음에 걸려. 오늘은 나 혼자 갈게. 이런 기분으로 더 이상 자기 얼굴 보고 싶지 않네. 남자친구는 당황한 표정으로 말렸지만 저는 냅다 택시를 잡아타고 집으로 와버렸어요. 겉으로는 예비 형님을 아끼는 것처럼 인자하게 미소 짓던 시어머니와 형제들이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게 영 찝찝하더라고요. 저는 혼자 깊은 생각에 빠져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네요. 하지만 그 일이 있고 얼마 후 형님의 결혼식에서 입이 귀에 걸린 시어머니를 보자 제가 괜한 걱정을 한 것 같기도 했어요. 돈 때문이든 뭐든 시어머니가 예비 형님을 정말 끔찍하게 아낀다는 생각은 들었거든요. 결혼식 내내 큰 며느리를 챙기던 시어머니가 형님의 친정엄마를 향해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사돈, 귀하게 키운 외동딸을 저희한테 보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네요. 무뚝뚝한 아들만 보고 살던 제가 요즘 우리 며느리 때문에 사는 게 아주 즐겁답니다. 앞으로도 며느리가 아니라 딸처럼 여기면서 잘 지낼 테니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말에 예비 형님의 친정어머니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감격하셨죠. 그렇게 남자친구의 형님이 결혼하고 해가 바뀌자 이번에는 저희의 결혼 날짜를 잡자는 말이 오가더군요. 그래서 상견례를 하고 기리를 받아 결혼 준비에 들어갔답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예비 형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형님은 결혼 후에도 종종 연락해서 밥을 먹자고 하거나 쇼핑을 함께 하자고 했습니다. 물론 저까지 결혼하면 호칭은 달라지겠지만 그래도 그동안 쌓아온 좋은 관계는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네요. 하지만 예비 형님이 결혼하고 반년쯤 지난 뒤부터 연락이 뜸해지더라고요. 그러다가 제 혼수를 같이 고르기로 했던 약속이 생각나서 먼저 연락을 해봤어요.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형님과는 도통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좀 우아한 생각이 들었지만 신혼이라 바쁜 걸로 여기면서 부담을 주지 않기로 했네요. 한데 시어머니와 상의할 일이 있어 갈비집에 찾았던 저는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 깜짝 놀라고 말았는데요. 글쎄 예비 형님이 온통 땀으로 범벅이 된 얼굴로 테이블마다 숯을 넣어주고 있더라고요. 저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모습에 놀라 형님을 불렀죠. 그러자 저를 본 형님이 순간적으로 고개를 돌리더니 슬쩍 뒤돌아서더군요. 저는 민망한 마음에 다시 부르는 걸 포기하고
시어머니에게 이 상황에 대해 물었습니다. 어머니, 저기 숯 나르는 게 형님 맞죠? 아니, 형님이 왜 여기서 저러고 있어요? 왜긴, 시어머니가 돈 벌겠다고 매일 고생하는데 큰 며느리가 집에서 팽팽 놀고 있는 게 말이 되니? 지도 그런 눈치는 있는지 여기 나와서 일 좀 돕겠다고 해서 내가 그러라고 했다. 네? 하지만 형님은 이런 일 해본 적도 없잖아요. 더구나 저렇게 숲 피우는 일은 여자가 하기 힘든 거 아니에요?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고깃집마다 저 일은 주로 남자들이 하는 것 같던데. 오늘 급한 일 때문에 직원이 쉬어서 그래. 그리고 요즘 같은 세상에 남자 여자 할 일이 뭐 따로 있니? 일손 부족하면 다 돕고 그러는 거지. 그래요? 그럼 저도 얼른 이것만 고르고 형님 좀 도와드리다 가야겠네요. 아무래도 혼자서는 힘들어 보여요. 뭐? 아서라. 네가 왜 저런 일을 해? 그러다 혹시 다치기라도 하면 학교는 어떻게 나가려고? 네. 아니 그럼 형님은요? 쟤야 너랑은 다르지. 어디 출근하는 애도 아니고 나일로 놀고 먹는 애가 어디 좀 다치면 됐소니? 네. 저는 어머님의 말씀에 놀라서 할 말을 잃고 말았어요. 불과 몇 달 전까지도 예비 형님을 딸처럼 여기겠다고 큰소리치던 시어머니의 태도가 너무나 변해버린 겁니다. 그날 이후 시간이 흘러도 형님이 땀을 뻘뻘 흘리며 숯을 나르는 모습이 도저히 잊혀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형님에게 또 전화 걸었지만 여전히 통화가 되지 않더군요. 갈비집에서 일하느라 정신이 없는 건지 아니면 일부러 제 전화를 피하는 건지 모르겠더군요.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남자친구에게 예비 형님의 안부를 물었다가 기하말 소식을 듣게 됐네요. 자기야, 요즘 형님 부부는 잘 지내시는 것 같아? 가연 씨가 몇 달 전부터 연락이 뜸하더니 요즘은 내가 아무리 전화 걸어도 안 받아. 무슨 일 있는 건 아니겠지? 지금 형수 정신 없을 거야. 엄마가 창피하다고 결혼 전까지 자기한테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제 한 가족이 될 텐데 언제까지 숨길 수도 없고. 그게 무슨 소리야? 빨리 좀 말해봐. 가연 씨한테 무슨 일 생긴 거야? 사실 형수네 친정이 쫄딱 망했어. 뭐 망해? 그래. 사돈어른이 건설업을 했는데 요즘 건설 경기도 안 좋고 해서 다른 쪽 사업을 시도한 모양이야. 근데 그러다 사기를 당해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날린 것도 모자라서 구속까지 됐다더라. 뭐? 그게 정말이야? 아니 그런 일을 왜 여태 나한테 말 안 해준 거야? 아까 말했잖아. 엄마가 말하지 말라고 했다고. 형수 아버님은 구치소에 갔고 신격받은 안사돈은 쓰러져서 지금 병원에 계신다는데 그게 뭐 좋은 일이라고 떠벌려. 거기다 사돈어른이 형수 앞으로 사준 신혼집까지 날려서 형네 지금 엄마한테 얹혀 살잖아. 빚 갚는 데 쓰려고 팔아버린 것 같은데 별 소용도 없었나 봐. 괜히 집만 날린 거지. 그제야 저는 예비 형님이 갈비집에서 땀 범벅이 된 채 일하고 있던 이유를 알게 됐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일하기를 자처한 거라고 했지만 제 생각은 달랐어요. 예비 형님은 그곳에서 억지로 일하고 있던 게 틀림없었습니다. 그건 큰 며느리를 대하는 어머님의 달라진 태도만 봐도 금방 알아챌 수 있겠더라고요. 제가 갈비집에 찾아갈 때마다 어머님이 예비 형님을 호통치고 계셨거든요. 그날도 저는 혹시나 형님과 얘기라도 해볼 수 있을까 싶어 영업시간 전에 서둘러 갈비집으로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날도 저는 잔뜩 성난 얼굴로 호통을 치는 어머니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앞에는 주눅이 든 채 고개 숙인 형님이 서 있었어요. 어머님은 뭐에 그렇게 화가 났는지 제가 들어서는 것도 모르고
목청 높여 소리치시더군요. 너 도대체 말귀를 왜 그렇게 못 알아들어? 내가 손님상 치울 때 요령껏 눈치 봐서 반찬 다시 모으라고 했어, 안 했어? 그러다가 손님들이 눈치라도 채면 어떡해요?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아유, 요 맹치 같은 거 사. 그러니까 요령껏 하라고 했잖아. 넌 어떻게 일머리라는 게 그렇게 없어? 여기서 일한 지도 벌써 2달이 넘었는데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잖아. 반찬 나르다 손님들한테 들이 없질 않나. 주문은 엉망으로 받고 술병 나간 건 계산에 넣지도 않는 게 허다하고. 너 일하기 싫어서 일부러 그러는 거지? 아니에요. 정말 잘해보고 싶은데 처음 해보는 일이라. 동네 똥개를 데려다 일을 가르쳐도 너보다는 잘할 거다. 이딴 식으로 하면서 병원비만 받아가려고. 내가 그 꼴은 절대 못 보지. 네가 제대로 일하기 전까지는 너희 엄마 병원비도 없어. 그러니 돈 받아가고 싶으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일하란 말이야. 네? 안 돼요. 지난 달에도 못 내서 이번 달에는 꼭 내야 하는데. 안 그럼 저희 엄마 병원에서 쫓겨날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건 네 사정이고. 지 손으로 돈 한 푼 못 벌면서 내 아들이 뼈 빠지게 번 돈으로 그동안 흥청망청 산 걸 생각하면 내가 옥장에 무너져.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니? 엄마 걱정되거든. 네가 더 잘하란 말이야. 알겠어? 그 말을 듣던 저는 차마 앞으로 나설 수가 없어 조용히 가게 문을 닫고 돌아섰습니다. 그런 장면을 들킨 걸 알면 어쩐지 예비 형님이 제게 더 거리를 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시어머님이 계속 며느리를 구박하는 상황을 모른 척할 수도 없더군요. 그래서 큰맘 먹고 그날 저녁 다시 갈비집을 찾았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주말이라 가게는 손님들로 북적이고 있었어요. 제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시어머니가 놀란 눈으로 바라보며 물으셨네요. 아니 이게 누구야? 우리 김 선생님 아니신가? 근데 연락도 없이 무슨 일이야? 주말이라 저도 일손을 좀 거들어 보려고 왔어요. 지난번에 보니까 형님도 일을 돕는 것 같던데 저만 모른 척하고 놀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아유, 누가 교육자 아니라 할까봐 경무 바른 것 좀 봐요. 근데 그럴 필요 없어. 쟤야 우리 집 맏며느리잖아. 따로 하는 일도 없고 노느니 와서 잠심보름이나 좀 하는 거지. 근데 넌 아직 시집도 안 왔는데 이런 허드렛 일을 시킬 수가 있나? 마음은 고마운데 나중에 식 치르고 나면 손님 많을 때 가끔 와서 카운터나 좀 봐주면 돼. 그래도 오늘은 마음 먹고 왔으니 설거지라도 좀 하고 갈게요. 형님은 주방에 있어요? 아우, 그럴 필요 없다는데 그러네. 시어머니는 길을 쓰고 말렸지만 저는 막무가내로 지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형님과 얘기 나눌 시간이 없더라고요. 같은 집에 살며 시어머니와 출퇴근도 같이 하는 통에 형님을 따로 볼 수가 없었던 거죠. 제가 주방으로 들어가려 하자 어머님이 따라 나서다 손님들이 부르는 소리에 어쩔 수 없이 돌아서더군요. 저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얼른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러자 초췌한 얼굴로 고무대야에 가득 찬 상추를 씻던 예비 형님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언니, 여기는 무슨 일이에요? 가영 씨야말로 내 전화도 안 받고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도대체 몇 달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건데? 아무 일 없었어요. 그냥 심심해서 가끔 나와서 어머님 도와드리는 거예요. 어머님이 그렇게 말하라고 하셨어? 요즘 내 전화 피하는 것도 어머님이 시키신 거지? 아예 나랑 따로 말도 하지 말라고 하셨나 봐. 네? 그런 게 아니라... 아니, 아주버님은 뭐하고 계시는 거야?
가연 씨가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 거 모를 리가 없는데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는 거야? 오빠는 고생하시는 어머님이 안쓰러우니까 제가 가게에 돕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뭐라고? 전에는 계획이라도 할까봐 고기도 굽지 말라고 하더니. 근데 원래 주방에 일하시는 분이 또 계시지 않았어? 왜 혼자 이러고 있어? 그분은 그만두셨어요. 제가 도우면 되는데 괜히 인건비 나갈 필요 없잖아요. 어차피 갈비 양념이랑 음식은 다 어머님이 하세요. 저는 그냥 심부름하고 설거지나 돕는 거죠. 고깃집 불판 닦는 게 얼마나 힘든데. 원래도 2명이 하던 걸 지금 가연 씨 혼자 하고 있단 말이야? 저번에는 숯도 나르고 서빙도 하는 것 같던데. 아, 그건 얘 손이 부족할 때만 가끔 하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일이 너무 서툴러서 어머님이 홀에는 가능하면 나가지 말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가연 씨, 안색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아. 혹시 어디 아픈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언니, 사실 저 임신했어요. 뭐, 임신? 혹시 어머님이랑 아주버님도 아셔? 그럼요. 오빠가 얼마나 좋아했는데요. 아니, 그럼 임신한 몸으로 쭈그리고 앉아서 이런 일을 했단 말이야? 안 되겠다. 얼른 일어나. 네, 왜요? 왜게? 임산부가 이렇게 힘든 일을 어떻게 해? 손에도 여기저기 불판에 대인 상처가 가득한데. 내가 모르면 몰랐지. 이런 거 보고 그냥은 못 있겠어. 어머님한테 말씀드리고 안정이 될 때까지만이라도 일 좀 쉰다고 하자. 아, 안 돼요. 사실 저희 친정이 좀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엄마 병원비도 나가고 어머님이랑 오빠가 제 사정 다 이해해주고 도와주는데 제가 이 정도는 해야죠. 가은 씨 왜 이래? 장모님이 편찮으신데 사위가 돕는 게 당연한 거지. 그걸 빌미로 이런 노동을 강요하는 게 맞아? 아, 그래. 100번 양보해서 시어머니 일 좀 도울 수 있다고 쳐. 그래도 이건 아니지. 두 사람이 하던 일을 임산부가 혼자 다 한다는 게 말이 돼? 언니, 저 아직은 괜찮아요. 제발 저 생각해서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 주세요. 제가 정 힘들면 그때 언니한테 꼭 도와달라고 연락할게요. 예비 형님은 귀엽고 손사래를 치며 제 도움을 거절했어요. 그러면서 혹시라도 시어머니가 저희의 대화를 들을까봐 노심초사하는 모습이 너무 안쓰럽더군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힘들면 꼭 연락하라는 말만 남긴 채 그냥 돌아서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달이 넘는 시간이 흘렀어요. 그동안 예비 형님의 상태가 궁금했지만 형님이 별 연락을 하지 않았고 저도 막바지에 결혼 준비에 몰두하느라 정신이 없었네요. 그러다 결혼식을 일주일 앞두고 갈비집이 단수 때문에 하루 쉰다는 말을 듣게 됐어요. 그래서 임신한 형님에게 별식이라도 사주고 싶어 예비 시댁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결혼식 준비를 차질 없이 마치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저는 즐거운 마음으로 시댁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열린 대문 사이로 마당에 들어서자 거실을 걸레질하는 형님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예비 형님을 부르려던 제 눈앞에 믿지 못할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오이 시댁 바닥을 기어서 걸레질하는 며느리를 향해 시어머니가 갑자기 손찌검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이년아, 제대로 강나게 못 닦아? 순간 저는 눈을 의심하며 마당에 선 채 그대로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곧 예비 형님의 울먹이는 소리가 들려왔죠.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아침부터 배가 좀 아파서요. 병원 먼저 다녀와서 이따 마저 하면 안 될까요? 뭐? 이게 핑계 댈 걸 해야지. 누구는 애 안 낳아봤냐? 애미가 부지런히 몸을 움직여야 나중에 애 낳을 때 고생 안 하는 법이야.
호시탐탐 게으름 피울 생각만 하지 말고 구석구석 황나게 닦은 다음에 얼른 마당 청소 좀 해라. 꼴랑 하루 쉬면서 밀린 일 하기도 바쁜데 병원 다녀와서 언제 빨래랑 저녁 준비까지 할 거야? 그러자 예비 형님은 별다른 반항도 하지 못하고 이내 고개를 떨군 채 다시 걸레질을 시작했어요. 저는 형님의 뺨을 맞는 모습에 넋이 다 나갈 지경인데 그런 일을 당하고도 반항 한마디 못하는 모습이 더 어이없었습니다. 그래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마당을 가로질러 현관으로 달려가 소리쳤어요.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둘째, 네가 갑자기 무슨 일이니? 집엔 어떻게 들어왔어? 지금 그게 중요해요? 거저씨 대문 열어놓고 며느리를 때린 건 동네만내 소문나도 괜찮다는 거 아니에요? 뭐? 아니 큰애 넌 아직도 대문 하나 똑바로 못 닫아? 아까 마트 갔다가 제대로 안 닫고 들어왔구먼. 둘째, 네가 뭘 오해한 것 같은데 내가 괜히 그런 게 아니다. 제가 아무리 말해도 말귀를 못 알아먹어서 가르치느라 그런 거야. 세상에 어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때리면서 가르쳐도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가연 씨는 왜 아무 말도 못하고 당하고 있어? 어서 일어나서 뭐라고 말 좀 해봐. 하지만 저희가 실랑이를 벌이는 와중에도 예비 형님은 말없이 고개 숙인 채 꼼짝도 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답답한 마음에 형님을 일으켜 세우려다 그 얼굴을 보고 경악하고 말았답니다. 아니 가연 씨. 얼굴이 왜 이래? 이게 무슨 일이야? 설마 이것도 어머님이 그런 거야? 눈물로 범벅된 형님의 얼굴은 놀라울 정도로 부어올라 있었어요. 양쪽 뺨을 얼마나 맞았는지 군데군데 멍이 들기 시작하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기가 막혀 잠시 할 말을 잃었다 퍼뜩 정신을 차리고 다시 물었습니다. 가연 씨, 똑바로 말해. 이거 어머님이 그런 거냐고. 그러자 조용히 흐느끼던 예비 형님이 기어돌아가는 목소리로 입을 열더군요. 어머님이 아침부터 집안일 가르치신다면서 마음에 안 들 때마다 뺨을 한 대씩 맞으라고 하셨어요. 뭐? 어떻게 이런 일이... 어머니, 지금 제정신이세요? 저 이번 일은 그냥 못 넘어가요. 그동안 어머님이 가연 씨 함부로 대하는 것도 본인이 괜찮다고 해서 그냥 지켜봤는데 이건 도저히 안 되겠어요. 얘가 무슨 소리야? 가만히 안 있으면 어쩌겠다는 건데? 그동안 오냐오냐 했더니 시험이 무서운 줄 모르고 함부로 떠드네? 막말로 내가 너한테 손댔어? 너는 무슨 짓을 해도 예뻐해줬는데 은혜도 모르고 어디서 기어올라? 그런 가식적인 행동 누가 고마워할 줄 알았어요? 안 그래도 그동안 이 결혼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얼마나 고민했는 줄 알아요. 그래도 한번 결정한 일이니 번복하지 않고 좋은 것만 생각하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이제야 정신이 번쩍 드네요. 돈만 밝히는 콩가루 집안에 발들이면 그게 인생 망치는 길이란 걸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이런 집 구석에 시집왔다 혹시 아파서 일이라도 그만두면 짐짝 취급받을 게 뻔하잖아요. 근데 내가 왜 그런 미친 짓을 하겠어요? 뭐? 너 감히 어디서 눈을 똑바로 뜨고 함부로 짓거려? 돈만 밝히다니 그게 시어미한테 할 소리야. 제가 뭐 틀린 말 했나요? 가연 씨한테 전화도 못 받게 하고 꽁꽁 숨겨봤자 세상에 비밀은 없어요. 사돈댁이 재력 있을 때는 온갖 미사역으로 사람을 홀리더니 사정이 좀 힘들어지니까 안면을 싹 바꿔요. 이도 서툰 사람을 종부리듯 부려먹더니 그것도 모자라 손찌검까지 하더니 어떻게 자기 손자 가진 며느리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시어미가 며느리 가르치다 보면 손이 좀 올라가고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길길이 날뛰고 이래. 너야말로 배울 만큼 배웠다는 것이 이게 무슨 태먹지 못한 행동이냐? 어미도 없이 자란 거 그래도 직업 하나 보고 이쁘다 이쁘다 했더니 배은망덕도 분수가 있어야지. 이래서 어미 없이 자란 것들은 티가 나는 거야. 보고 배운 게 없으니 버릇없이 시댁에서 고래고래 소리나 지르지. 그렇게 자랑스러우면 왜 제가 가은씨랑 연락하는 것도 못하게 막았어요? 어머니도 캥기는 게 있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뒷말 필요 없고 저 당장 어머니 가정폭력으로 신고할 거예요. 두고 보세요. 가은씨, 일단 우리 집으로 가. 더 이상 이런 집 구석에 있다가는 정말 큰일 난다고. 뭐냐, 어디 마음대로 해봐라. 시애미도 부모나 마찬가지인데 자기 자식 큰 게 좀 한 벌 가지고 뭘 어쩔 수 있는지 한번 보자고. 그렇게 시어머니는 잘못한 게 없다며 당당하게 나왔습니다. 저는 기가 막혀 더 따지고 싶었지만 때마침 퇴근해온 아주버님 때문에 더 이상 어머님을 상대할 수가 없었네요. 아주버님이 다짜고짜 화를 내며 예비 형님의 팔을 잡아 끌었기 때문이죠. 놀란 제가 아주버님을 향해 외쳤습니다. 그 손 놓으세요. 아주버님이 더 나빠요. 가을씨가 그동안 당하는 거 고스란히 다 보면서도 모른 척 손 놓고 있었잖아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 무슨 권리로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재수씨야말로 남의 집 가정사에 무슨 참견입니까? 아까 들으니까 결혼 안 하겠다면서요. 그럼 이 사람이랑도 상관없는 남인데 괜한 오지랖 부리지 말고 그만 나가세요. 엄마가 때릴만 했으니 때린 거 아니겠어요. 얘가 원래 어려서부터 사람 복장 터지게 하는 게 있다니까요. 야, 네가 나가봐야 뭘 안다 그래. 그냥 나랑 엄마 비만 맞추면 장모님 경험이 꼬박꼬박 챙길 수 있는데 그걸 마다하겠다는 거야? 정신 차리고 어서 엄마한테 무릎 꿇고 사과드려. 어서. 그런데 그때 이미 이리저리 몸을 부리친 예비 형님이 갑자기 신음하기 시작했어요. 언니, 저 좀 병원에 데려가 주세요. 아침부터 배가 너무 아파요. 뭐라고? 가을씨, 정신 차려. 하지만 배가 아프다는 말을 끝으로 예비 형님은 그만 정신을 놓고 말았어요. 놀란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구급차를 불러 임산부를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도 망할 줄 모자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입을 꼭 다문 채로 코웃음만 치더군요. 잠시 후 병원에 도착한 예비 형님은 결국 아이를 잃고 응급수술을 받게 됐어요. 저는 정신 차린 예비 형님에게 이 모든 사실을 차분히 전달해 주었고 흐느끼는 어깨를 꼭 안아주는 것밖엔 할 수 있는 게 없었네요. 그리고 어느 정도 감정을 추스르는 걸 확인한 후 이렇게 물었어요. 가은씨, 이런 일을 당하고도 계속 그 집 며느리로 살고 싶어? 그동안은 엄마 병원비랑 아기 때문에 참은 거예요. 근데 이런 일까지 당하니 저도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그치만 엄마 병원비를 생각하면 왜 그런 답답한 소리를 해? 가은씨 정도면 구박받으며 불판 닦는 일보다 훨씬 조건 좋은 일 얼마든지 구할 수 있어. 그럼 망할 집구석에 기르지 않아도 어머님 잘 모실 수 있다니까? 제가요?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멍청한 제가 하면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 집에서 몇 달을 사는 동안 예비 형님은 예전 반짝반짝 빛나던 모습을 전부 잃어버리고 잔뜩 기가 죽어버렸더라고요. 그동안 얼마나 모진 말을 들으며 구박받고 살았으면 이렇게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건지 안타깝고 속상한 마음에 제가 다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는 그런 예비 형님을 다독여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줬어요. 그리고 친구 오빠가 운영하는 변호사 사무실을 소개해 주었네요.
거기서 아주버님과 예비 시어머니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고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줬답니다. 시어머니의 폭언과 구박에 대해 갈비집을 그만뒀던 직원들도 나서서 증언해 주었죠. 예비 시모는 처지가 어려워 보이는 사람들에겐 갑질을 일삼고 자신에게 이득을 줄 사람만 골라 살뜰히 챙겨왔던 거예요. 그런 모습에 깜빡 속아 가족의 인연을 맺었다면 어땠을지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오싹한 기분이 드네요. 다행히 법은 형님의 손을 들어주었고 두 모자로부터 위자료를 받아내 방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새 출발을 위해 열심히 이력서를 넣으며 노력했답니다. 그러기를 2달 만에 예전의 밝은 목소리를 찾은 가윤 씨가 전화를 했더군요. 언니, 좋은 소식이 2가지 있어요. 하나는 그냥 좋은 소식, 또 하나는 진짜 좋은 소식. 어떤 거 먼저 말해줄까요? 이왕이면 진짜 좋은 소식이 좋겠는데? 놀라지 마세요. 취직했어요. 작은 중소기업이긴 한데 그래도 업계에서는 제법 인정받는 회사예요. 저 같은 애도 일할 수 있을까 싶어서 이력서 내는 것도 망설였는데 이렇게 합격하니까 너무 신기한 거 있죠? 어머나, 축하해. 그것 봐. 내가 가윤 씨는 분명히 해낼 수 있을 거라고 했지? 정말 반가운 소식이다. 회사에 적응하고 나면 만나서 꼭 축하 파티 하자. 당연하죠. 제가 첫 월급 타면 언니한테 가장 먼저 밥 살게요. 그리고 또 다른 좋은 소식은요. 드디어 저희 아빠가 사기 혐의를 벗고 구치소에서 나오게 되신 거예요. 아빠 뒤통수 쳤던 놈들이 또 비슷한 수법으로 사기를 치다 꼬리를 밟혔나 봐요. 그래서 일이 잘 풀리면 아빠가 재기하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머, 이것도 너무 좋은 소식이다. 정말 잘 됐어. 가윤 씨가 어려운 시간 잘 버텨온 보람이 있네. 축하해. 고마워요, 언니. 이게 전부 다 언니 덕분이에요. 저 때문에 언니는 파혼까지 했는데 나만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미안하고 고마워요. 그게 무슨 소리야. 나야말로 가연 씨한테 고마워해야지. 그런 쓰레기 같은 집구석을 알아보게 해준 게 바로 가연 씨잖아. 가연 씨 때문에 파혼한 게 아니라 가연 씨 덕분에 파혼한 거야. 만일 아무것도 모르고 그 결혼을 그냥 진행했다면 어땠을지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고.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는 서로한테 은인이네요? 그러네. 우리 서로 이 은혜 잊지 말고 오래오래 잘 지내자. 당연하죠. 참, 예비 남편의 집구석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시죠? 결혼식을 일주일 앞두고 파혼당한 남자친구는 술을 잔뜩 먹고 저희 집 앞에 찾아와 행패 부리다 경찰에 끌려가기를 반복했어요. 한데 마침 저와 같은 아파트에 예비 남편이 다니는 학교에 학생이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술에 취해 욕을 해대는 선생님의 모습을 찍어 학교 게시판에 올렸던 겁니다. 결국 인성 논란에 휩싸인 남자는 지방 오지로 발령받아 떠나게 됐네요. 언젠가 다시 서울로 돌아올지 모르지만 당분간은 그 얼굴을 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렇게 두 아들이 이혼과 파혼을 거치는 동안에도 전 예비 시모는 정신을 못 차린 모양입니다. 예전에 자기 며느리에게도 반찬 재사용을 강요하더니 결국 그게 덜미가 잡혀 갈비집이 영업정지를 당했다네요. 그러자 식당을 정리하고 지역을 옮겨 다시 문을 열었다더군요. 하지만 억하심정이 있던 직원이 따라다니며 과거를 폭로한 모양이에요. 그 바람에 또 문 닫기를 반복하다 그나마 있던 재산도 다 까먹고 지금은 어디서 뭘 하며 먹고 살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한데 제일 놀라운 건 예비 씨 아주버니의 소식이었어요. 자기 마누라야 구박을 받든 말든 손 놓고 구경만 하던 남자는 아직 젊은 나이에 뇌졸중으로 쓰러져 투병 중이라고 합니다. 그게 벌써 1년 전에 들은 소식이네요. 그런 일을 겪은 후 저는 사람에게 질려
다시 연애 따위는 엄두도 낼 수 없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인간은 만강의 동물이라고 했던가요? 시간이 지나고 조금씩 상처가 잊히며 저는 또 다른 사랑을 만나게 됐네요.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제가 가장 처음 한 일은 그 집안을 유심히 살펴보는 일이었어요. 다행히 시골에서 농사짓는 예비 시부모님은 소박한 분들이시고 그 형제와 동서들도 유쾌하고 화목하게 잘 지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용기를 내 행복을 찾아 긴 여정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었답니다. 이런 저에게 여러분의 따뜻한 조언과 응원의 한마디가 큰 힘이 될 것 같네요. 그럼 오늘도 미소로 기억되는 하루가 되길 바라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